안녕하세요. 저는 이유고등학교에서 사회과 교사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교사 조인선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제가 오늘 팩트체크 주간에 연사로 초청을 받아서 저의 수업과 또 저희 고민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을 참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미디어 학을 전공하거나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전문적인 어떤 전문성이 있는 교사는 아니고 그냥 현장에서 아이들과 호흡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교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 수업을 소개하는 게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작년에 제가 미디어 수업을 진행했던 수업에서 아이들이 팩트체크 공모전에 나가서 좀 수상을 대거하는 열매를 얻게 돼서 그 이후에 그 수업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용기를 내서 제 수업을 소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이 자리를 빌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시상식장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공모전에 나갔었던 부문은 팩트체크 부분은 아니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는 콘텐츠 부문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 우수상을 제외하고 수상작 4팀 중에서 대상과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하게 되고 아이들 덕분에 저도 부족하지만 우수지도 교사상을 받게 되어서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는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미디어 리터러시 프로젝트 수업에 제가 도전하기까지 어떤 고민을 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실제로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한 사례, 그리고 수업을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시고 싶은 선생님들께 조금 드리고 싶은 제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고민은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계셨던 선생님들께서는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미디어에 밝거든요. 유튜브도 많은 친구들이 하고 있고 또 페이스북이나 인별그램 같은 곳에서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미디어와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계속 아이들의 상황을 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친구들이 미디어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을 과연 건강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수업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회가 이제 작년에 오게 돼서 이제 미디어 수업을 열게 되었는데요.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주제로 이제 수강 인원을 받으면서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지? 라는 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교육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교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건 미디어를 사용하는 교육은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 많은 사회과의 교과들은 미디어를 사용하는 교육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기보다는 제 문제의식을 좀 담아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아이들이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고 해석해낼 수 있는지와 관련된 교육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미디어를 읽는 교육을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로 조금 주제를 잡고 나서 제가 더 고민이 되었던 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사실 지식 교육이나 기능 교육이라기보다는 가치 태도와 연결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방법은 프로젝트 수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아이들이 정보를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해 라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고등학생 정도 되면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것은 저는 스스로 그것이 자기 안에 내재화가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언가를 많이 준비해서 주입하기보다는 아이들이 좀 스스로 성찰해내고 또
뭔가 아는 지식을 벗어나서 행동으로 좀 드러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같이 협업하고 끊임없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고 또 자기 안에 있는 동기를 가지고 수업하면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하고 내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여러 번 진행하면서 이 프로젝트 수업에 물론 약점도 있지만 이 수업에서만큼 가치 태도 교육들을 좀 내면하면서 할 수 있는 형태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용기 있게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제 수업의 실제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을 했는데요. 사실은 1년 동안 연관성 있게 한 친구들을 계속 만났던 건 아니고 크게 1학기 때 만났던 친구들과 2학기 때 만났던 친구들이 달랐어요. 저희 학교가 고교 학점제를 하고 있는 학교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기마다 수강 신청을 하고 이제 수강 인원이 좀 달라지는데, 제가 오늘 설명드릴 이 수업 사례에는 1학기 때 친구들과 2학기 때 친구들의 모습이 조금 달라서 조금 다른 수업 두 가지를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수업 진행 과정은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또 실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마무리하는 3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지기는 했는데요. 저는 사실 프로젝트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수업만은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주체성과 주도성을 최대한 살리더라도 그 계획 단계에서만큼은 조금은 지식학습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은 가치태도의 수업이기는 하지만 또 굉장히 전문화된 필요한 지식 영역이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뉴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언론의 권한이나 책임이라든가 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주제들, 그리고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같은 굉장히 전문 영역, 그래서 현재의 미디어 환경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먼저 해야 아이들이 그걸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좀 쉽고 좀 아이들이 접근하기 쉬운 책들을 찾아 헤매다가 구본권 선생님께서 쓰신 뉴스를 보는 눈을 이제 선택해서 수업에서 함께 읽고 발제하는 형식으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그냥 교사가 한 챕터씩 수업 시간에 읽어주면서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은 아니었어요. 일단 친구들과 모둠을 구성해서 책을 읽어 나갔고요. 이제 팀별로 돌아가면서 책 내용을 요약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표를 할 때 그냥 책의 내용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이 내용은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되고 조금 더 접근해보고 싶은 생각해볼 지점들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찾아온 그 지식들을 발제자가 준비해 왔던 것들을 함께 이렇게 전체 활동으로서 함께 생각해보고 토론하고 또 숙고해보고 정리해보고 하는 그런 형식을 갖기 때문에 좀 혼자 책을 읽고서는 지식을 정리해서 메모하고 체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나누고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는 지식학습이기는 하지만 이건 역시 탐구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전달이 되면 아이들에게 힘이 없다는 걸 제가 여러 번의 경험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만의 주제를, 이건 친구들의 역량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저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가지고 올 때 너무 감탄하게 되는 경험들을 좀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발제는 저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플랫폼 알로 캔버스를 사용해서 좀 아카이빙하면서 정리해가는 과정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아이들이 실제로 발제를 진행했었던 자료인데요. 이렇게 장별로 이렇게 발제자 친구들이 발표 자료와 생각해볼 문제들을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무엇이 언론인가 이 발표와 관련해서 요약 자료와 PPT 같은 것들을 발표하고, 옆에 있는 옐로 저널리즘의 다양한 사례를 찾고 공유해보자는 아이들이 만들어가지고 온 질문이에요. 그 챕터를 읽다 보니까 옐로 저널리즘이 뭔지가 너무 궁금해졌고 본인들이 그거를 어느 정도 공부해 왔는데 이건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각자 인터넷에 접속해서 옐로 저널리즘이 뭐지? 그 사례가 뭐지? 이런 것들을 찾고 공유했었던 경험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고 오기도 했어요. 사실 이 주제가 되게 어려워서 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아이들이 100% 다 이해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겪어가면서 조금씩 이해도도 깊어지고 서로 토론하는 과정을 가졌던 것이 되게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활동한 것들이 그 발제 후에 같이 나눴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뉴스의 선택, 편집, 유통의 과정들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어떤 전반의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정리해보는 거였는데 정말 재미있고 의미있고 저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던 그런 수업이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기사를 써본다던가 아니면 정정보도나 기사 열람 차단 청구권과 관련된 토론 이런 것들도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발제자 친구들이 다 준비를 했던 거여서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짚어주기만 하고 아이들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작 보도나 왜곡 보도의 예, 다운표 저널리즘의 예 이런 것도 다 찾았고 이제 마지막 친구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학에 그렇게 관심이 있는 친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이 책을 읽다가 인지적인 구두쇠 특성에 이렇게 인상을 크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는 꼭 친구들하고 얘기해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어떻게 그 플랫폼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확장이 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기뻤었거든요.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얼마든지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요 부분은 이 뉴스를 보는 눈의 맨 마지막 두 챕터가 허위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지막 팀의 자료가 가짜 뉴스의 사례를 좀 찾아보고 그 특징을 키워드로 정리해보자라는 활동이었는데 굉장히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 특징들을 좀 키워드로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미디어 상황을 좀 탐구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단계 지식학습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번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1학기와 2학기의 특징이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1학기 친구들은 이 가짜뉴스의 사례를 듣고 이렇게 느낀 것이 허점이 정말 많은데 이 허위 정보가 이렇게 속을 만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왜 여기를 이렇게 믿는 거지? 에 대해서 크게 궁금함을 가지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리고 2학기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팩트체크 쪽을 좀 해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 저조차도 약간 팩트체크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학기의 진행 과정과 2학기의 진행 과정이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1학기 수업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째 프로젝트 진행인데요. 사실 프로젝트 진행을 하면서 저는 거의 이제 뒤로 이렇게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주도권을 굉장히 주고 너희들이 궁금했던 거,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기 친구들은 허점이 많은 가짜뉴스를 사람들이 도대체 왜 믿을까? 그리고 그 심리를 난 너무 파악해보고 싶어라는 강한 동기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1학기 수업은 사실 11명의 친구들이 들었었는데 이 친구들이 해보고 싶은 걸 해봐라고 제가 던져줬을 때 그 온라인 젠보드에 썼던 얘기들이에요. 가짜뉴스는 정말 효과가 있는가? 가짜뉴스가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계속 회의를 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을 했었고 이 과정이 점점 확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차시 회의록, 9차시 회의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한 차씩 한 차씩 회의가 깊이 있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차시 정도 갔을 때는 우리가 가짜뉴스를 확신하게 되는 그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싶은 것 같아로 결론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언제 사람들이 속는 거지? 어떤 특성 때문에 속는 거지? 에 대해서 조금 더 실험적으로 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이때 했던 이야기가 우리는 선생님 실험을 해보고 싶어요. 사람들을 정말 가짜뉴스를 사람들에게 던져줘서 그 사람들에게 왜 믿었는지를 조금 물어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말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사로잡혔었는데, 처음에 정제되지 않은 의견으로는 뭐가 나왔었냐면, 코로나19로 학교 매점이 문을 닫았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갑자기 매점이 문을 열었어를 이렇게 학교에 소문을 내서 그 소문을 가지고 몇 명의 사람들이 믿는지조차 볼 거야 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뭐 회의를 하더니 그건 조금 본인들이 보더라도 정제가 됐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나중에는 조금 수렴을 하면서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인터뷰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학교를 뒤집어 놓는 어떤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거기에서 의미화시키고 키워드를 찾고 그 이유를 찾고 싶은 거니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까지 아이들이 좀 스스로 길을 찾아가는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9차시가 되면 아이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조금 이제 제작을 해서 학교를 뒤집어 놓기보다는 학교에 언론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관심 있는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슬며시 내리밀면서 이 뉴스에 대한 의견을 좀 묻는 그런 실험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실험 끝에 아이들이 발견한 건 언론 동아리 친구들이고, 그리고 몇 분의 선생님들 이렇게 지식이나 아니면 절대 속을 것 같지 않아 라는 대상을 선정해서 이 실험을 진행했는데도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과 선생님이 속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이 허위 정보에 빠지게 되었는지 인터뷰를 했고, 또 빠지지 않은 분이 있을 때는 어떤 지점에서 의심이 났는지를 물으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화면에 있는 이 인터뷰 정리의 키워드를 아이들이 뽑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제되지 않은 실험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구나를 파악하게 됐고, 그중에 가장 많은 것들이 지인 관계에서 일어나는구나 또 파악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믿어서 내가 주는 뉴스는 배포가 됐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 결과를 분석해서 키워드를 정리하는 과정까지 좀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 실험에서 끝나지 않고 이 실험을 조금 인정받고 싶어 하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즉, 이 실험의 의미를 조금 더 전문가 선생님께 이제 피드백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할까요? 약간 사실 이제 이 실험이 저는 이렇게 막 정제되지 않아서 이런 게 재미로 그냥 하고 아이들이 이 과정에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알았겠지 했었는데, 이거를 들고 전문가 피드백을 조금 받아보고 싶어 하는 동기가 또 다시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평가와 마무리 작업을 저희끼리 하지 않고 이제 전문가 분을 초청해서 줌으로 인터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부탁드린 선생님이 SNU 서울대 팩트체크 연구소의 홍종윤 부센터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사실 이 연결 과정에서 제가 살짝 도움을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직접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메일을 쓰고, 이게 이제 그 메일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질문하고 싶었는지, 우리가 이런 실험을 했을 때 느낀 것이 이런 건데 이게 정말 맞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들을 정리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줌에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진행한 이 실험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았는데, 키워드를 너무 잘 뽑았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 사람들의 심리와 허위 정보에 속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그 연구들의 결과치랑 별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자존감을 막 이렇게 올리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가 사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요 교수님과 나누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정제된 글로 내용을 정리해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걸 발견하고 박수를 막 쳤었거든요. 그리고 이 교수님께서 저희가 했었던 이런 실험뿐만 아니라 이 팩트체크 전반에 관한 이야기, 또 해외 사례들, 이런 전반적인 이야기들에 되게 심도 있는 강의를 해주셔서 그걸 통해서 또 한 번 더 깊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수업을 사실 마무리를 해가나 했었는데, 저의 이제 수업 설계는 사실 이 정도였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이 친구들이 이걸 다 배우고 교수님까지 다 만난 후에, 선생님 저희가 배운 것들을 주변에 좀 알리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 또 특히 그 언론 동아리 친구들, 속였었던 친구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배웠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조금 알려야 되겠다는 걸 가지고 이제 카드뉴스나 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알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거 그래 해봐 이렇게 하고 있는 차에 우연히 그 팩트체킹 공모전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인터넷에 이렇게 찾다가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었는데 근데 친구들이 하려고 하는 게 이거랑 너무 같은데? 라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들아 너희가 하고 싶은 게 여기 이거 보니까 공모전이 있는 것 같아. 그럼 할 거면 그냥 한번 해보면 어때? 라고 그냥 던져주기만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알아서 이 11명의 친구들이 팀을 쫙 3개로 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뭐 해, 너는 뭐 해 이렇게 팀을 이렇게 짜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공모전에 실제 도전해서 참여하는 부분까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 나온 것이 왼쪽부터 대상, 최우수상, 그리고 장려상을 받았던 작품들이에요. 제가 작품을 지금 이렇게 다 클릭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대상에 대해서 이 공모전이 끝난 후에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사실 이 수업에서 진행했던 내용을 압축했던 거거든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가짜뉴스에 속는 거지? 를 스스로 좀 깨닫게 하고 싶었던 그 욕구가 요 미디어 접하는 유형 테스트라는 살짝 심리 테스트를 형식을 빌어온 그런 작품이었는데요.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 다 MBTI에 빠져 있어요. 저희 세대 때 뭐 그런 혈액형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분류했던 것보다도 더 강하게 제일 먼저 만나면 너 MBTI 뭐야? 부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장 익숙한 형태로 이 미디어를 접하는 유형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었던 그 실험들의 키워드들을 다 분석을 해서 친한 사람에게 정보를 받을 때 더 혹해서 가는지 아니면 검증하지 않고 어떤 정보는 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걸 심리 테스트로 만들었고요. 가운데 있는 작품은 홍종윤 교수님의 그런 특강과 그다음 아이들이 이 수업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들이 필터 버블과 확증 편향과 관련된 문제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카드뉴스로 좀 잘 정리해서 만든 작품이었고 마지막은 사실 영상에 이렇게 비전이 있는 진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제작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유행하는 형태로 허위 정보가 어떻게 빠른 시기에 퍼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영상으로 만들었던 건데 제가 사실 이 수업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면 입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심하고 불안해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 홍종윤 교수님을 만나 뵙고 공모전을 소개한 후에 수업은 이제 끝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공모전의 과정이 이렇게 붕 떠버려서 그냥 뭐 하거나 말거나 하겠거니 이렇게 뒀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름방학에 친구들이 이렇게 막 바쁜 와중에서도 그냥 우리 그래도 여기서 했던 거를 마지막까지 그래도 하기로 한 거 해야 되지 않아?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잖아. 하더니 여기 마감 며칠 전에 선생님 그래도 저희 붙잡고 있었던 거는 할게요. 이래서 급히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좋은 결과를 맺게 돼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제가 수업을 설계했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정말 자기 안에 내재화가 된 수업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아이들한테도 했었었는데 그래도 그거는 성취를 했나 보다라는 좀 뿌듯함이 조금 있었던 수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학기의 수업 했던 부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2학기도 마찬가지로 지식학습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아까 보여드렸던 초반에 뉴스를 보는 눈 얘는 2학기 친구들이 했던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2학기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열었는데 1학기 때 이제 고3 선배들에게 막 소개도 받고 괜찮아 한번 해봐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조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온 열정적인 친구들이 많았고 제가 1학기 때 해보니까 너무 시수가 작아
나가서 하고 싶은 것들을 다 못했던 아쉬움이 있어서 시수를 좀 2배로 늘렸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시간 좀 체계적으로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1학기 때 만났었던 고3 친구들이 가장 아쉬워했던 게, 선생님 저희 실험은 재밌게 했는데 마지막에 교수님 특강 듣고 나니까 결국은 팩트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후배들은 팩트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 2학기 수업은 팩트체크를 직접 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설계를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수강자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식학습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뉴스를 보는 눈 외에도 이 2가지 책을 더 읽었어요. 그래서 팩트체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렇게 언론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팩트체크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진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박세웅 선생님의 팩트체크의 정석이라는 책을 먼저 읽었고요. 쉽게 따라하는 팩트체크 가이드북이라는 팩트체크넷에서 얼마 전에 이제 출판해 주신 이 가이드북을 도움을 받아서 이 팩트체크가 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시행착오를 겪는지와 관련된 발제 수업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 이미지의 원본 같은 것들을 찾는 법 같은 것들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익히게 했고, 그리고 팩트체크 관련 기관이 몇 군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계속 홈페이지를 같이 들어가 보면서 팩트체커 분들이 기존에 해오셨던 것들을 좀 익숙하게 좀 눈에 익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가장 아이들에게 좀 이거는 꼭 필요해라고 해서 제가 팩트체크를 실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중간 징검다리 역할로 했던 게 예시였어요. 그러니까 팩트체크 되어 있는 걸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SNU 팩트체커 그 센터 그 홈페이지나 팩트체크 넷에 기존에 되어 있는 팩트체크 주제를 아무거나 친구들이 고르게 하고, 그 답을 보지 말고 실제로 어떤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게 팩트체크가 될 것 같은지만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아이들이 이제 본 주제로 가서 실제로 부딪히고 인터뷰하고 논문 분석하고 하기 전에 그래도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걸 진행을 했는데, 여기 제가 아이들한테 줬던 활동지에 기존의 팩트체크하고 비교하기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기존 팩트체크하고 거의 근접하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접근을 해갔고, 거기에 더해서 기존 팩트체커께서 빠뜨리신 부분까지 찾아내는 것들을 봤어요. 물론 다는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어려워했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가능성을 조금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낀 점인데, 이제 팩트체크가 정말 어렵구나,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구나를 처음 경험해 본 친구들이 이제 약간 이런 거구나. 그리고 좀 어렵기는 한데 또 뭐 뿌듯하기도 한 것 같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먼저 해줬던 것 같아요. 이 징검다리 역할이 끝난 후에 이제 실제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주제도 정하고 체계적으로 이제 팩트체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 먼저 관심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관심 주제에서 명제를 좀 빼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관심 주제는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아이들이 뭘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명제를 끌어오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래서 많은 정보 중에서 어떤 것들을 팩트체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지를 좀 설정해가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고, 그 후에 검증 방법을 결정하고 팩트체크 과정을 실제로 겪어서 결과를 판정하는 것까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5개는 총 20명의 아이들이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5개의 이 주제들로 이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병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물 부족 국가가 맞는가,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평소에 있었던 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자꾸 대한민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가? 이게 관련해서 해보겠다는 친구들도 있었고, 장기기증, 또 태양광,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런 관련된 많은 주제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 저렇게 모둠으로 앉아서 진행하는 이 시간이 1달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이 기간에
주제도 정하고 명제도 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팩트체크를 하면서는 전문가 분들하고 전화하고 현장에 인터뷰하고 또 법과 시행령 같은 관련 규정도 찾고 논문이나 외국 자료 또 외국 뉴스 이런 기사 이런 것들까지 찾아서 검색을 하느라고 굉장한 지난한 과정들을 겪었고 제 예상은 사실 한 3주 정도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만들었던 최종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팩트체크 넷에 있는 그대로 검증 대상과 검증 방법,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썼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거 판정을 했는지에 관련된 이제 문서들을 작성하게 됐는데, 나름,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현장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 직접 수업에서 진행하는 거라서 나가서 갔다 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근데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통화를 하거나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소감을 거둘 때 이 과정에서 되게 뿌듯함도 느꼈는데 또 어려움도 많이 느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겪어서 예를 들면 산림청에 어디를 가서 태양광 시설과 관련된 걸 여쭤봤어야 되는데 산림청 안에도 수많은 그런 관련 자분들이 계시고 누구한테 연락해서 그 답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을 찾기까지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소감에서 마지막에 나눌 때 공무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구나를 이번에 알았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그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어려움들이나 또 이런 과정들을 설명해내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 시행령이나 논문이나 외국 자료 같은 것도 검색을 했는데 이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외국어에 좀 능숙한 친구들이 좀 그래도 있어서 외국 자료들은 좀 찾았고 근데 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어려운 말로 써 있는 것 같아서 이것들을 해석해내는 과정에서는 좀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결과를 판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제 본인들의 논리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왜 절반의 사실을 줬는지, 왜 대체로 사실이 아님을 줬는지, 이것과 관련한 그 결과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역시 이렇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평가와 피드백 과정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은 제가 1학기 수업을 해보고 조금 저의 전문성에 대한 좀 나는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론재단에서 진행하는 미디어 교육 운영학교 신청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강사 선생님께서 2학기에는 몇 번 이렇게 오셔서 아이들을 좀 봐주시고 또 제가 요청드린 그런 역할들을 해주셨는데 그 파견대에 오셨었던 강사님께서 아이들이 팩트체크를 진행하는 과정 전반을 좀 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설계해놓고 사실 강사 선생님을 이렇게 미디어 전문가분을 모셨기 때문에 사실 미디어 전문가 선생님께서는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는 그냥 정제된 어떠한 수업 지도안 내에서 강사 선생님께서 마음껏 그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과정 가운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약간 강의보다는 코칭을 해주세요. 이렇게 여쭤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주제를 선정할 때, 또 명제를 뽑아낼 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누구한테 가서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에 대한 길들을 이제 저와 함께 이제 강사 선생님께서도 계속 이제 팀마다 피드백을 해주시면서 좀 끌어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작업들을 좀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 발표 자리에까지도 참석해 주셔서 아이들이 최종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까지 굉장히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만나뵀던 홍종윤 교수님과도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서 아이들이 좀 놓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2학기 때는 1학기 때랑은 다르게 공모전을 나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아이들이 선배들의 수상 소식을 듣고 막 이렇게 흥분을 해서 저희도 가고 싶어요 했는데 2학기에 열리는 그런 팩트체크 공모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슬프게도 저희 못 나가고 수업이 종료됐어요 하긴 했는데 수업 종료 후에 약간 열정 있고 계속 해보고 싶은 친구들이 자기들만의 수업 외에 소모임을 조직을 해서 선생님 지도교사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은 하고 있고요. 그 친구들이 약간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2학기 때도 미디어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해달라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좀 지켜보는 중입니다. 네, 마지막은 이제 수업을 위한 제언이에요. 이제 저처럼 학교 현장에서 미디어 수업에 대한 좀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 시행착오와 이제 좀 좀 그런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제가 해보니까 수업 설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계속 언급했지만 미디어 리터러시는 정말 내면화가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수업 1년을 해보면서 더 많이 느끼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 전달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해, 우리가 정보를 판별하는 게 중요해, 왜 중요하지, 1, 2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안 듣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너무 많이 느끼게 돼서 이건 조금 형식을 좀 다르게 설계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지식과 기능과 가치태도가 다 들어가는 수업이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할 때는 가치태도적으로 저 많이 이렇게 해야지 중점을 둔 건 맞지만 지식 부분도 어쩌면 되게 크고 기능적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도 해야 하고 또 교사가 앞에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팩트체크 과정을 좀 지도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요소들의 총체적인 영란전이의 프로젝트 수업이 설계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의 주체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설계인데요. 이게 사실 교사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저도 되게 힘들었던 게 아이들이 자꾸 막 뭘 실험을 하겠다 그러고 이걸 해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그것에서 약간 자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뭘 하는 거지? 이런 내가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뒤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그래도 이 책을 좀 읽어봐. 이렇게 계속 가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뒤로 빠지고 아이들 스스로 주제를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좀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들이 되게 어렵지만 또 하면 또 잘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낄 수도 있었고요. 마지막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관련 기관과 전문가 선생님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잘 이용하면 나름 교육과정 안에서 잘 쓰일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서울대 그 팩트체크 연구소나 이런 그 미디어 강사 선생님들과 협업했던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련 기관과 함께 협업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의해야 할 점으로 제가 저의 시행착오 과정이긴 했는데요. 학생들의 내면화 과정에 이렇게 좀 초점을 두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욕심이 많은 교사여서 팩트체크가 끝난 후에 아이들과 토론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미디어, 언론과 관련된 많은 주제로 예를 들면 잊힐 권리, 알 권리 이런 것도 토론해보고 싶었고 아이들이 관심 있는 뒷광고 얘기, 윤리적인 얘기 이런 거 다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생각보다 팩트체크도 그렇고 아이들 프로젝트 과정에 정말 긴 시간이 소요되고 에너지를 많이 쓰게 돼서 이건 정말 수업 설계할 때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얼마 전에 이화여대 옥현진 초등교육과 교수님 특강을 어떻게 기회가 돼서 듣게 되다가 그 교수님을 통해서 저를 좀 반추해 봤던 내용이긴 한데요. 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잘못되면 이 세상에 믿을 뉴스는 하나도 없는데? 이러면서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조장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회 내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해라는 담론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의심과 불안과 이것만 조장한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다 끝나버리면 이건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미디어 과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일반 학교에서 도입하기가 좀 어려운 과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또 흥미있어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교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 삶과 굉장히 밀접하고 평소에 하던 고민들과 밀접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재미나게 좀 갈 수 있는 수업이기도 해서 이걸 지금 생각해 보고 계신 많은 학교의 선생님들께서는 용기 있게 잘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저의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뭔가 들으시다가 뭔가 궁금하신 것이 더 있거나 혹은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좀 더 많은 활동, 교제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